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이 와가지고 많이 길이 미끄럽죠. 갈 때 운전 조심하십시오. 굉장히 블랙아이스가 있어가지고 브레이크 밟으니까 막 차가 핑핑 돌더라고요. 자, 이제 이번 달 마지막인데 벌써 두 번째가 마지막인데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그냥 제목만 본다고 생각해야지 지금 내용을 1년 동안 할 걸 2주 동안 하니까 앞으로 5번 반복합니다. 5번. 1, 2월 한번, 3, 4월 한번, 5, 6월, 7, 8월, 9, 10월 이렇게 5번 동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제 조금씩 처음에는 너무 뭐 어려운 거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우리 교과서 기본서는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금지행위까지 했죠. 그 앞에 238페이지 한 거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안 날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나이 먹으니까 금방 잊어먹더라고요. 저도 깜빡깜빡해요. 돌아서면 잊어먹고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시험 볼 때까지 다 알아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억지로 참고만 있으면 다 합격합니다. 자, 244페이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절차입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뭔지를 보면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244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24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공시 지난주에 금지행위했는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겁니다. 개업공개사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 다음에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것.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게 지금 현업에서 사실 굉장히 심합니다. 중개업소가 친목회가 있어요. 마을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천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천시 전체 모임이 있는 게 아니고 아마 몇 개 동만 그 동네 마을마다 이렇게 친목회라는 게 있어요. 그 친목회가 있어가지고 친목회 회원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회 회원이 아닌 사람은 아예 매물 볼 수 없도록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왕따시키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것 이거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제가 한번 신고를 하려고 이게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전화해 보니까 굉장히 귀찮아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거기 신고할 때 245페이지 기본서 맨 밑에 박스에 보면 4가지를 신고해야 돼. 4가지. 245페이지 맨 밑에 박스 양가로 5번 찾았습니까? 신고인,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피신고인이라고 하면 신고당하는 사람, 신고하는 사람 인적사항, 신고당하는 사람 인적사항. 이거 인적사항 나무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고하려고 하니까 귀찮아하고 인적사항 다 알아야 됩니다. 증거 있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사실상 못하겠더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전화해보세요. 그냥 공부한다는 셈 치고 한국부동산원 아니면 인터넷에 한번 치보세요. 지금 휴대폰 가지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라고 한번 치보세요. 지금 휴대폰 가지고 다음이나 네이버에 치면은 한국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한국부동산원 전화번호가 나올 겁니다. 그냥 실험적으로 한번 전화해보면 공부에 도움이 돼요. 신고하려고 하면 아마 굉장히 귀찮아하고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 신고. 그래서 이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원래는 국토부 장관이 운영해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위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려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신고인으로부터 신고 접수를 받고 한국부동산원이 신고 접수 받으면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하면 통보받은 신고센터는 신고한 사람에게 처리 결과를 또 통보해 주고요. 그리고
신고센터 즉 한국부동산원은 직전달의 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거 10일 대신에 7일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 낸다고요. 그러면 10일, 7일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 사실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암기한다고 이게 시험 볼 때까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외국 가서 외국어 배우려면은 영문과 나온 사람이 잘 배워야 아니면 아예 한국말도 못하고 미국말도 못한 사람이 미국 가면 영어 잘해요. 누가 더 잘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더 잘하죠.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 시험도 오히려 현업에 근무하는 실장님들, 현업에 근무하고 있는 중개보조원님들은 합격률이 낮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만 있다 오신 분들은 오히려 영혼이 순수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거 실제하고 시험 공부하고는 달라요. 실제 현업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시험 공부하고는 완전 다른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시험 강사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꾸 내 방식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시험에 합격하기는 좀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10일 숫자 같은 게 시험에 출제된다. 어쨌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이를테면 이런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이게 15일이 아니고 아까 얼마였어요? 10일이었죠?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10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위탁한다고 했어요? 한국 부동산원에 위탁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는 나옵니다.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거 다 알기는 힘들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계약서 우리 기본서는 258페이지 계약서가 있는데요. 민법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 방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결정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 결혼 안 했으면 뭐 부모님이나 하고 정지조건부 계약을 하는 게 좋아요. 나 합격하면 뭐 해줄 건데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합격하면 1억 줄게 이렇게 말로만 했어요. 문서로 안 적고 말로만 했으면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줘야 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니까. 계약이라는 거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성립되는 게 계약입니다. 말로 해도 됩니다. 그 대신에 말로 했으면 그런 게 아니 이런 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로또 걸리면 1억씩 줄게 이렇게 해서 친구 6명한테 그거 동영상을 찍어놨더라고. 인증샷을. 근데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7억인가 받았어요. 7억 받아가지고 세금 떼고 나니까 어쨌든 세금 떼고 나니까 딱 남는 돈 6억이에요. 세금이 한 거의 뭐 30% 넘게 되죠. 그러니까 한 10억 당첨금이 한 10억 됐는데 실제 받는 게 한 6억밖에 안 됐어요. 근데 6명한테 1억 나눠주고 나면 정작 당첨된 사람은 한 푼도 가질 게 없어요. 그럼 준다고 했는데 그거 줘야 되냐? 소송까지 갔다고요. 1억씩 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줘야 돼? 안 줘도 돼요?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나는 당첨된 사람은 주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줘야 되냐고 안 줘도 되냐고요? 줘야 돼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저도 로또 자주 사보는데 사보면서 와이프한테 걸리면 내가 1억 줄게 1억 줄게 딱 특정해요. 그냥 다 줄게 이러면 진짜 다 줘야 돼요. 다 줄게 하는 순간 지체 없이 녹음을 할 수 있다고. 그 증거가 남아버리면 나중에 줘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계약한 거 지켜야 돼요.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도 말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매매계약서도 말로 해도 됩니다. 효력은 있습니다. 효력은 있는데 말로 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있다 없다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많죠. 그 민법에서는 말로 구두로 계약해도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 안 해도 효력은 있습니다. 말로 해도 효력은 있지만 유효하지만 단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계약서를 문서로 안 적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그 계약서를 문서로 적어야 되는데 계약서 서식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적으면 됩니다. 그 대신에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금 다 암기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될 내용 또는 이 공인중개사법이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금인계약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시험에는 잘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은 뭐 이걸 다 암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암기해야 될 사항이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될 사항이 있다. 기본서 259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9개 있잖아요.
있죠. 그게 보니까 259페이지 양가로 4번에 출제됐다고 옆에 적혀져 있잖아요. 제가 칠판에 한 거는 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일단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온다는 정도. 그 259페이지 양가로 4번에 별표나 해놓으세요. 다음에 이제 1월 달부터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니까요. 자, 뭐 예를 들면 시험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 계약서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협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는 없는데 그 국토부 장관 대신에 협회는 이렇게 해서 X 출제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지금 알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은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 우리 기본서는 오히려 좀 더 앞에 있죠. 250페이지 47, 247페이지. 이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249페이지 표에 보니까 지금 32회 때 나왔다고 돼 있죠. 메뉴에. 지금 거기 249페이지에 있는 내용 두 개 양쪽에 있는 거 이거잖아요. 지금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하는 것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의 차이점입니다.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의 차이점. 자, 247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데 확인 설명은 언제 하냐면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미리. 어떤 부동산 마음에 들면 어떤 토지가 마음에 들면은 나 골프장 하려고 땅 좀 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했으면은 미리 이게 골프장이 가능한지 이런 걸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확인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공법을 배우는 게 나중에 공법에 보면 무슨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게 나와요. 도시지역, 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우리나라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의한 행위 제한을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암기는 못하더라도 나중에 현업에 나가면 찾아가지고 보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설명해야 된다고. 예를 들면 지금 요즘 전세 사기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빌라왕, 빌라 1000몇 채 가지고 있는 사람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왜 사망했는지 모르지만 그 세입자들 거의 받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 보증보험을 가입했어도 허그라든지 이런 데 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도 그 보증보험금을 받으려면은 일단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된대요. 해지. 계약을 이제 그만 계약하겠다 의사표시를 하는 걸 해지. 앞으로 장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걸 해지라고 하죠. 해지를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죽고 없는 거예요. 할 사람이 해지할 때 상대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상속인이 그걸 이어받아야 되는데 상속인들이 빚이 더 많으면 상속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수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빚을 안 떠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깡통주택이라는 건 뭡니까? 집을 팔아도 전세금 못 내주는 걸 깡통주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상속 받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없어져 버렸다고 이제. 그럼 상속인이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상속을 포기해버리거나 이래버리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보험금도 지금 당장 못 받는데요. 몇 년 걸릴지 모른다고. 이제 나중에 소송해가지고 뭐 상속인을 지정 아니면 뭐 상속받을 사람이 없으면 누구 뭐 관리인을 지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쉽지 않고 보험 가입해도 그 대부분은 보험도 가입도 안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전세가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전세가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전세라는 개념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학개론에서 레버리지 이펙트,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데 그 지렛대 효과이기 때문에 전세금 가지고 대출 받아버리면 자기 돈 한 푼 없이도 집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집 빌라 1000채를 1000개 빌라를 산 거는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전부 다 전세금 받아가지고 여기다 대출까지 빼버리면 완전히 깡통이잖아요. 깡통주택.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산 거예요. 일부러 사기치려고 마음을 먹은 건지 뭐 그거는 죽고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전세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하는 게 좋고요. 그럼 중개업소에서는 미리 설명을 해야 된다고. 이게
융자가 1억 돼 있다고 주인이 말하던데요. 이렇게 하는 건 확인 설명입니까? 아닙니까? 그는 확인 설명이 아니고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확인 설명은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럼 융자 1억 있다고 하던데요 할 게 아니라 진짜 융자가 1억인지 확인하려면 등기사항증명서 얼굴을 보면 채권 최고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죠. 그거 보고 또 현재 피담보 채무액 1억 빌린 것 중에서 9천만 원 받고 갚아버리고 1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은행에 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채무 확인서 이런 걸 진짜 확인하려면 그것까지 떼야 돼요. 그거 떼려면 한 2천 원 정도 내야 되더라고. 돈을 1,000원 내는 데도 있고요. 본인만 가능해. 아니면 본인 위임장 이런 거 인감증명 이런 거 있어야 돼요. 그런 것까지 떼가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개업공개사가 지금 1억 빌려가지고 지금 1,000만 원 남았는지 9천만 원 남았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저당이라는 거는 계속 또 갚았다가 다시 빌릴 수도 있거든요. 건저당은. 그러니까 채권 최고 금액을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1억 대출 받으면 보통 건저당 채권 최고 금액은 1년간 연체이자까지 계산해서 보통 한 1억 3천, 뭐 1억 2,500 뭐 이런 정도 설정을 합니다. 자, 어쨌든 미리 설명을 해야 된다고. 선순위 세입자가 몇 명인지 이런 걸 다 원래는 설명해야 됩니다. 다가구. 주변에 이제 여러분들이 학원 다닌다고 하면 자꾸 물어봐요. 부동산에 대해서. 난 모른다 이렇게 하기도 민망해. 저도 강의한다고 하니까 막 여러 군데서 물으니까 짜증나요. 하루에 보통 한 건 이상은 전화를 받아요. 어떤 면에서는 짜증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르는 걸 물어도 어제 저녁에도 조카가 지금 부동산 하는데 밤 11시에 전화 왔더라고. 뭐 묻는다고. 근데 내가 만물 박사가 아닌데 모른다고 하니까 되게 실망하는 것 같더라고. 모른다고 딱 말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해라. 그 무슨 이야기 하냐면 새마을형 숙박시설에 그 전입신고도 가능한다던데 이거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 협회에서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런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쓰면 안 되죠. 레지던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숙박시설이에요. 숙박시설. 그런 것도 확인 설명서에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이렇게 명시해놔야 돼요. 그 전입신고도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 나중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의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용도 위반으로 그 여러분들도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아마 주변에서 많이 물을 거예요. 이제 학원 다닌다고 하면. 자, 미리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설명하냐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자, 우리 학원 이걸 살려고 하면 살 사람한테 학원 수강생이 학생이 몇 명이고 책상이 몇 개고 이런 거 설명해야지 원장님한테 책상이 몇 개고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죠.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된다고요. 매도인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설명서 교부는 쌍방 양쪽 다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이 파는 사람 매수인이 사는 사람입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도 거래계약서 작성 시 이렇게 비교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할 때는 뭐냐면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융자 1억 남았습니다 하면 1억이라고 하려면은 보십시오. 건저당 채권 최고금액이 1억 3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기사항증명서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된다고요. 면적이 땅 이거 100제곱미터입니다. 원래는 100평입니다. 이런 평이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면. 여러분들은 뭐 설령 말로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확인 설명서나 계약서에 적을 때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떼보면 다 면적이 제곱미터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시면 용어 토지대장, 임야대장 뭐 예를 들면 건축물대장 또는 뭐 등기사항증명서 이런 말 나오면 직접 한번 떼보세요. 직접 그 서류를 떼가지고 눈으로 보면서 공부를 해야 그게 실감이 나고 잘 된다고요. 공부가. 저도 지금 며칠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한번 떼봤는데 어디서 그 법률구조공단에서 떼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가보니까 그 가서 떼니까 등기소에 가서 요즘은 등기소에 가니까 잘 떼주더라고요. 옛날만 한 10년 전만 해도 법무사들은 바로 떼는데 일반인들은 떼려면 막 몇 시간씩 기다리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바로 떼줘요. 그 가서 직원한테 떼니까 1,200원이더라고요. 근데 인터넷 등기소에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으로 떼면 1,000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열람만 하면 800원인가 그래요. 지금 제가 돈을 잘 모르는 거는 시험에 돈이 얼마인지 나오진 않는다고요. 그 돈 차이가 나요. 그 직원이 제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잖아요 하니까 가능한데 가까우니까 그냥 갔다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돈만 더 들어갔잖아요. 지금 한 800원이나 1,000원만 하면 될 걸 200원 더 들어간 거예요.
기분 나쁘더라고. 자기가 귀찮으니까 그 인터넷으로 떼는 거. 우리 중개업소에서는 다 중개사무소에서 인터넷 등기소 치보면 나옵니다. 사이트가. 그 사이트에서 로그인하면 다 뗄 수 있어요. 지금은 열람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꼭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해야 된다고요. 그냥 대출 얼마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출 얼마 있는지, 근저당 설정 얼마 돼 있는지를 등기사항증명서 얼굴을 보면서 설명하면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떼보면 표제부, 갑구, 얼구 이런 게 나와 있죠. 등기사항증명서 아무나 뗄 수 있고요. 자동차 그 등록원부도 아무나 뗄 수 있죠. 남은 것도 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이나 확인설명서 작성은 개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는 가능한데 중개보조원은 안 됩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이 계약서 같은 거 작성할 수 없다고. 단순히 보조밖에 못합니다. 보조원은. 자, 이런 확인설명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게시의무입니다. 게시의무. 게시의무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되는 게 있는데 게시해야 되는 게 등수, 사보자 이렇게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열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오늘 숙제입니다. 숙제 안 해도 금산 안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 어떻게 오셨어요? 뭐 이렇게 묻겠죠. 한번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 자꾸 가봐야 돼. 중개사무소 들어가 보면 이 중개사무소 잘 되겠다 안 되겠다 느낌 옵니다. 보험회사에도 들어가 보면 이 보험회사 이 영업소 영업 잘하겠다 못하겠다 느낌 와요. 그러니까 한번 직접 중개사무소 방문해 보세요. 그럼 저도 처음에 나무사무소 들어가려니까 좀 민망하죠. 아무 할 일도 없이. 그럼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사장님 물으면 한 30억 있는데 어디 투자할 데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 사장님 앉으세요 하고 커피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래요. 그럼 브리핑 설명 듣고 나오시면 돼. 보통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액자에 넣어가지고 유리 같은데 이게 사진 넣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액자에 넣어가지고 보통 이거 게시해놨죠. 벽에 보셨어요? 사업자 등록증 안 했어요? 게시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꼭 좀 보시라고. 한번 직접 실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직접 눈으로 보는 게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데요. 그러니까 직접 한번 중개사무소 방문해 보세요. 이게 걸려 있는지 게시돼 있는지. 지금 신설된 게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왜 이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하도록 바뀌었냐 하면은 사업자 등록증 이 부가가치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10%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4% 부가가치세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면 부가가치세 10만 원 더 받아도 불법 아닙니다. 그 세금은 받아가지고 내는 거잖아요. 어차피 내가 떼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받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게시하라고 하는 이유는 보통 간이과세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는 10% 받을까 봐. 간이과세 사업자면 10%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 등록도 게시하도록 요건 올해 신설됐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이런 것들 게시해야 됩니다. 보기 쉬운 곳에. 그래서 아마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다 게시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입니다. 표시 광고. 몇 페이지에 있어요? 표시 광고가 좀 앞에 있습니다. 앞에. 제가 그 1월 달부터 강의할 때는 페이지 수를 다 적어 드릴 겁니다. 칠판에. 근데 지금 이거는 뭐 한 주 만에 다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그 아마 책 안 찾아도 돼요. 찾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너무. 그래서 일단 페이지를 안 적었는데 이제 1월 달부터는 페이지 다 적어 드리겠습니다. 표시 광고. 이게 왜 생겼냐면 표시 광고라는 말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데요. 광고라는 말이 앞에 부분에 보면 있어요. 찾았어요? 몇 페이지인지? 87? 117? 127 페이지. 표시 광고인데요. 보통 제가 이거 건의를 했는데 사실은 국토부에
저는 충격받아서 저도 옛날에 순진할 때 중개업을 할 때 임대문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핸드폰 번호만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도 아마 그런 데가 많아요. 근데 신도시 같은 데는 보니까 법을 많이 지키던데 신도시 아닌 데는 아직도 법을 안 지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몰라서 그렇겠죠. 말고 그런 것보다는. 근데 핸드폰 번호만 적혀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거 만약에 임대문의 핸드폰 번호 적혀 있으면 이게 누구 핸드폰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임대문의 해가지고 셔터 내려놓고 거기다 붙여놨다고요. 플랑 종이 같은 거 크게 적어가지고 전화번호만. 그러면 그게 누구 전화번호라고 생각했냐고요, 여러분들은? 부동산 주인 번호냐, 아니면 주인 번호냐, 아니면 부동산 번호냐? 누구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동산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순진해가지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나와. 옛날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 그냥 핸드폰 번호만 임대문의 적어놨어요. 그래서 나는 주인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처음에. 근데 전화하니까 주인 한 명도 없더라고. 제가 가는 데마다 제가 소속 공인중개사 하면서 그냥 사무소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할 일도 없이 민망하잖아요. 다니면서 계속 매물 물고 오라고 해서 사장님이 매물 물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 이제 전화번호 적혀 있는 거 즉 와가지고 전화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임대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전화해보니까 전부 다 제가 테스트한 거는 100% 다 개업공개사더라고요. 부동산 전화번호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이라고 하니까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손님이 임차인이라고 하면 좋아할 텐데 다른 어떤 부동산이다 이렇게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공동중개하면 중개보수를 반반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혼자 다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식으로 임대문의 핸드폰 번호만 적으면 안 되고 반드시 개업공개사임을 표시해야 돼. 이게 표시. 이걸 성명, 소연 등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친 성명이 소연입니다. 소연.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여기 있네. 5개를 광고할 때 적어야 된다고. 이제는 그냥 임대문의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으면 안 되고요. 지금도 다니다 보면 그 다가구 주택이 많은데 보면은 건물 벽에다가 주인 직접 임대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어놓은데 보셨어요? 예, 주인이 직접 임대하면 그렇게 핸드폰 번호만 적어도 됩니다. 되기는. 근데 여러분들이 건물주라면 웬만하면 부동산에 맡기는 게 좋아요. 부동산 맡겨봐야 이거 거의 뭐 한 임대 관리 맡겨봐야 한 20만 원, 즉 방 한 개에 10,000원 정도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자기 주인 돈 많은 거 건물주라는 거 알고 핸드폰 번호 다 노출하면 그런 사건도 많이 났어요. 나 세입자라고 방 얻을 건데 만나자 해가지고 살인사건 난 적도 있거든요. 그치, 돈 좀 쓰는 게 좋아요. 건물주라면 괜히 직접 임대하는 게 굉장히 위험에 노출된다고요. 어떤 세입자가 올지 모르잖아요.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라고 웬만하면.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핸드폰 번호만 적으면 안 된다. 또 인터넷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직방이라든지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뭐 이런 거 사이트 많죠. 그런데 광고 올릴 때는 또 더 많이 적어야 됩니다. 요 성명, 소연 등 5개만 적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소면, 종가형, 소면, 종갓집 형님, 소재지, 면적, 가격. 근데 이게 참 법을 만든 사람이 현실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소재지까지 몇 번지까지 다 공개해 놓으면 직접 찾아가서 거래해버리면 중개보수 못 받죠?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거 소재지까지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소재지까지 하면 지번까지 다 밝혀야 되거든요. 인터넷에 광고하려면. 그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법을 지키게 되면은 손님 다 뺏기고 법을 안 지키면 또 처벌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 이런 거 현실적인 거 생각하지 말자고요. 현실적으로 소재지 몇 번지다, 몇 번지, 몇 동, 몇 호 아파트다 이러면 중개보수 안 주려고 직접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 직원들한테도 말은 했는데 외국에는 가능해요. 외국에는 독점 중개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계약 성사되면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재지 다 오픈해도 됩니다. 저는 뉴스에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미국에서 그 확인 설명하기 위해서 전용기를 타고 4,200만 원 들여가지고 유럽에 브리핑하러 간다. 브리핑이 확인 설명이잖아요. 미리 설명하는 거. 여러분 같으면 4,200만 원 들여가지고 설명 계약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4,2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설명하러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죠. 그 부동산이 뭐 엄청나게 비싸기는 비싼 거더라고요. 세계에서 뭐 거의 엄청나게 비싸니까 중개보수가 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독점을 하면 무조건 누가 거래를 성사시켰든지 간에 무조건 보수를 받는 거예요. 누가 계약을 직접 손님이 직접 계약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2000년도에 호주 시드니에서 제가 중개사무소를 방문해가지고 심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은 20년 전에 보면 중개사무소 유리창에 보면 금매, 올수리, 즉시 입주 가능, 로얄청, 전망 굿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몇 억 적어놨어. 그 당시는 1억, 2억밖에 안 했죠. 한 20년 전에 1억, 2억도 안 했어요. 채 이렇게 적어놨다고 우리나라는. 근데 호주 시드니에 가보니까 주인 전화번호까지 다 적혀 있더라고요. 만약 우리나라에 주인 전화번호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계약해버리면 중개보수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충격받고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직접 계약하면 어떻게 하냐? 중개보수 못 받고 그럴 일 절대 없다. 만약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 저보고 Are you crazy? 정신 미쳤냐? 이렇게 묻더라고. 저보고. 그 외국에서는 이걸 중개보수를 떼먹는 걸 상상을 못한대. 우리나라 변호사 수임료 못 떼먹잖아요. 변호사 수임료 떼먹으면 바로 뭐 압류 들어오고 막 난리 나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런 거 중개보수 떼먹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거 소재지까지 다 공개해버리면 몇 번지 소재지 몇 번지 지분까지 다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래버리면 직접 계약해가지고 중개보수 못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는 하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 그냥 암기해야 돼. 이거 공개해야 될 사항. 인터넷으로 할 때는 더 많이 해야 된다. 뭐 그다음에 인터넷에 건축물인 경우는 뭘 해야 되냐면 총청수까지 사용승인 사용검사 중공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이런 것까지 다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된다. 그 이제 현업에 있는 분들은 뭐 분통을 터뜨리죠. 이게 현업에서는 광고하려면 이렇게 많이 적을 수 있는 칸이 한 페이지 통으로 광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줄 광고하거든요. 한 줄. 인터넷에 한 줄 광고한다고 한 줄 광고하는데 이게 다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18개인데 이게 다 적으면 18가지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 현실적인 거 생각하면 시험 공부 안 된다고. 이제 현실적인 거는 잊어먹어야 돼. 시험 공부할 때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암기할 수밖에 없다고. 18가지를 광고할 때 적어야 된다. 부당한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그 1억짜리 부동산이 있으면 알아서 광고하라고 하면 1억보다 높게 광고하겠어요? 낮게 광고하겠어요? 부당하게 한다면 똑같이 1억으로 안 하고 다르게 한다면 어떤 사람이 1억에 팔아달라 했으면 여러분은 매물 올릴 때 1억 1천 올릴 거냐고 9천만 원 올릴 거냐고 어떻게 올리겠어요? 예? 1억 1천? 왜 1억 1천 올려요? 중간 마진 1억 1천만 원 떼먹으려고? 못 됐네요. 농담입니다. 근데 1억 1천만 원 올린 사람 한 명도 없어. 왜냐하면 인터넷에 광고하면 인터넷은 최저가 뭐 지마켓 뭐니 해가 최저가 비교해가 최고 싼데 연락 와요. 1억 1천만 원 적어놓으면 아무도 연락 안 온다고. 똑같은 예를 들어서 몇 번지 뭐 똑같은 부동산이라는 게 아는데 한 군데는 9천만 원 올려놓고 한 군데 1억 1천 올리면 1억 1천 올리는데 전화 오겠냐고요. 아무도 전화 안 와요. 그래서 다 낮게 올려요. 부당한 표시 광고라는 게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미끼 매물이에요. 우리 백화점이나 할인 매장 이런 거 요즘은 백화점에서도 옛날에는 백화점에 가면 뭐 와이셔츠 이런 거 눕혀놓은 거 싸게 파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특판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 하면 어디다 해요? 뭐 몇 층에 5층 이런 데 해놓는다고. 그럼 5층에 있으면 5층까지 올라가다 보면 다른 거 사게 된다고. 사람이 눈으로 쳐다보다 보면 미끼 상품은 손해보고 파는 것도 있어요. 백화점도 마찬가지. 부동산도 미끼 상품 올리는 게 이제 허위 매물 부당한 표시 광고예요. 제 조카가 이거 전문의들하고 지금 부동산 하고 있는데 지금 원룸 위주로 하는데 원룸은 크게 어려움이 없대. 지금 소득이 그 얼마 버냐 물어보니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300만 원 벌 때도 있고 1200만 원 벌 때도 있고 좀 들쑥날쑥 하다더라고. 당연하겠죠. 뭐 손님 있을 때 없을 때 그 순수익이냐 물어보니까 순수익이래. 그 조카는 소속 공인회사인데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동사무소 형태로 한데 자기 이름으로 등록해놓고 하는데 10% 총 매출액의 10%를 그 사장한테 그냥 사무소 사용료로 주는 거예요. 10%. 그리고 광고비도 자기가 본인이 다 부담하고요. 그렇게 해서 300에서 한 1200만 원 번다더라고. 원룸 위주로 하는데 그 매물을 어떻게 올리냐면 직방에 올릴 때 뭐 예를 들면 월세가 한 40만 원. 월세는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월세는 40만 원 정도
서울도 제가 서울에 강의하는데 그 보니까 서울이 42만 원 이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 원룸. 그리고 밥까지 준다. 숙식 제공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해봤어요. 밥은 뭐 줍니까 물어보니까 쌀하고 김치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해먹으라 하더라고요. 그럼 방마다 해먹는 게 아니라 그 전체에 아마 식당이 따로 하나 정해져 있나 봐요. 그 해먹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별로 없나 봐요. 해먹으면 또 다 치워야 되고 원상복구 시켜야 되고 이랬나 보더라고. 뭐 거의 잘 안 해먹나 봐요. 귀찮으니까 반찬은 자기가 다 사 먹든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42만 원도 있고 40만 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차이 납니까 물어보니까 2만 원 더 내면 창문이 있는 거고 40만 원 내면 그냥 복도만 보이고 밖에 하늘은 볼 수 없는 경우더라고. 그래서 서울이나 뭐 유천이나 부산도 제 조카한테 물어보니까 월세 얼마냐 물어보니까 보증금 500에 월세 뭐 3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있다더라고요. 그 레지던스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거 지금 바닷가에 있는 게 뭐 80만 원 한다던데 그 레지던스 이거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래대로 하면 숙박시설 써야 되지 이렇게 월세 주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고요. 이행강제금이라는 말 나중에 공법에서 나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40만 원 올리는 게 아니고 월세 20만 원 있다고 올리는 거예요. 20만 원 전형적으로 20만 원 있다고 올리면 전화합니다. 전화 와가지고 진짜 20만 원짜리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거 금방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택시 타고 오세요. 그 택시 타고 가니까 금방 나갔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 진짜 나갔으면 상관없는데 거짓말 시켰으면 이제 500만 원 이하가 들으라고요. 그 조카 보고 제가 왜 그렇게 하냐. 그럼 그냥 있는 그대로 올리지 하니까 있는 그대로 올리면 아무도 연락 안 오는데 싼 데만 다 연락 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오면 죄송합니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반 정도는 욕하고 그냥 가고 나머지 절반은 계약한대요. 어차피 월세니까 뭐 평생 살 것도 아니고 한 1년. 보통 월세는 오래 안 살죠.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 거의 평균 그 서울에 유흥업소 많은 데는 평균 3개월이래. 거주기간이 3개월. 오래 안 사니까 아마 좀 사기당했다 생각해도 그냥 계약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렇게 미끼 매물 특히 월세를 많이 올립니다. 월세를. 직방에 올리는 거는 거의 80%가 허위 매물인 지역도 있어요. 지역별로 달라요. 정서가. 어떤 지역은 정직하게 올리는 지역도 있고요. 다 정직하게 올리면 나도 정직하게 올리면 되는 거고 다 이렇게 사기치는데 나만 정직하게 하면 손님 와야 하나요? 안 오잖아요. 다른 데는 다 20만 원이라고 올려놓고 나만 40만 원 올려놓으면 아무도 연락 안 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하지 말라. 이게 신설되고 나니까 작년에 신설됐는데 신설되고 나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20만 건 매물이 사라졌다 뉴스에 나왔어요. 허위 매물 치보면 나올 거예요. 인터넷에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한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돼. 이게 진짜 이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현업에 근무하는 분들 연락 온 거 보니까 자기 블로그에다가 매물을 올려놨는데 블로그나 또는 유튜브에 매물 요즘은 유튜브에도 많이 올리죠. 그 드론으로 찍어가지고 매물 올려놨는데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 매물 삭제를 안 한 거예요. 계약성사되고 났는데 그 옆에 중개업소가 신고한 거예요. 허위 매물 올려놨다고. 그래서 500만 원 과태료 받았는데 이거 억울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러지 말고 제가 뭐 억울하지만 제가 법으로는 무조건 뭐 계약 끝나고 나서 매물 안 내린 거는 제외된다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허위 매물이 없잖아요. 그 매물이 없는 걸 올려도 허위 매물이거든요. 없는 거 매물 없는 걸 올려도 이미 거래되고 난 거 그럼 거래되자마자 바로 내려야 돼요.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는 누가 신고했겠어요. 일반인들은 그거 잘 모르잖아요. 허위 매물인 줄. 아마 공동중개 하려고 하다가 뭔가 사이가 틀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현업에 나가면 가장 힘든 거 개업공개사의 적은 누구다? 개업공개사 동료들이 가장 큰 적은 제가 힘든 게 그렇더라고. 뒤통수 치고 이런 거 제가 슬프고 제가 폐업하는 거는 저한테 수업 들었던 사람이 어머나 교수님 막 하고 이러다가 뒤통수 친 걸 몇 번 당하고 나니까 그냥 폐업해버렸어요. 내가 일지돼가지고 돈 벌면 마겠노 싶어서 그냥 바로 폐업해버렸어요. 그런 걸 저도 몇 번 당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픈데 그걸 잘 극복해야 돼요. 그런 걸 슬기롭게 해야 돼요. 너무 진실되게만 해도 돈 벌기 쉽지 않고 옳다고 사기만 치면 언젠가는 또 한번 사고 터지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현업에 나가도. 자, 이 허위 매물 올리면 안 된다. 미끼 매물, 가짜 매물 있는 그대로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로 더 낮게 올린다고 손님 끌려고. 자, 그래 하도 허위 매물 올리니까 이제 허위 매물 올리는지 모니터링 이것도 최근에 다 신설된 겁니다. 최근에 신설된 내용인데 모니터링이라는 게 영어인데
그냥 한글처럼 법조문에 모니터링이라고 돼 있어요.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화면, 텔레비전 모니터 화면 이런 말 쓰죠. 모니터 지켜보고 있는 거, 지금 허위매물 누가 올렸냐 이거 지켜보고 있는 걸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니터링도 역시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을 위탁합니다. 위탁 맡기는 걸 위탁이라 하고, 수탁은 받은 사람을 수탁이라고 합니다. 그 수탁기관이 모니터링을 수행하려면 먼저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기본 계획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한 경우에 국토부 장관에 제출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모니터링 해보니까 이게 허위매물인 것 같다, 이렇게 제출을 하면 국토부 장관은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요.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위매물 올린 거 500만 원 과태료 때렸습니다, 이렇게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 줘야 됩니다. 감시, 감독 뭐 이런 뜻이죠. 모니터링,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찾아보려면 목차 맨 앞에 표지에 보면 목차에 있어요. 목차에 전속중개계약 이런 게 나와요. 찾기가 쉬운 게 맨 앞에 목차에 보면. 전속이라는 거, 저도 현업에서 한 번도 사실은 전속중개계약을 못 해봤는데요. 연예인들 매니지먼트사에 전속이라는 말 쓰죠. 전속계약. 전속이 뭡니까? 전적으로 속해 있는 게 전속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중개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의뢰인이 여러 중개업소에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해서, 우리 집 팔려면 한 군데만 내놓는 게 아니고 여러 중개업소에 팔아달라고 내놓잖아요. 그 중에서 먼저 거래 성사시킨 한 사람에게만, 이게 제로섬 게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중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사기치 가지고 먼저 계약 성사시켜야 돈을 받는 거죠.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 성사시켜버리면 나는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 독점을 하면, 아예 독점, 완전 독점권을, 누가 계약을 성사시켰든지 간에 무조건 독점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보수를 받는 게 독점 중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독점은 없고요. 아직 도입 안 됐고요. 전속입니다. 전적으로 속하는 거. 전속이나 독점이나 똑같은데, 단 전속은 독점하고 다른 점이,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한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복비, 수수료. 지금은 중개 보수라고 해요. 보수. 스스로 이모한테 팔았다, 고모한테 팔았다 이러면 중개 보수를 못 받는다고, 전속은 차이점이. 근데 독점은 이모한테 팔았던 고모한테 팔았던 무조건 거래되면 개업공개사가 보수받을 수 있는 게 독점 중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는 전부 독점입니다. 독점 중개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독점이 아니고 일반 중개니까 여러 군데 다 내놨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204 페이지. 저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 돼. 제가 입을 움직이면 제 입을 보면 되고, 칠판에 손이 가면 칠판 보면 되고, 같이 호흡해야 편안해요. 따로 놀면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런 분들 많아요. 공인중개사법 들은 날 또 다른 사람 다 민법 공부하니까 민법만 보고 있고, 민법 들은 날 또 불안하니까 공법 보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날 들은 과목 그날 일단은 하고, 남는 시간에 이제 다른 과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가장 공부 바람직하지 않는 게, 민법만 한 달 내에 민법만 하고 다 떼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내에 학개론만 하고, 이거는 적절치 않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먹어 버린다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6과목을 다 공부하면 좋은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날 수업 들은 과목 그날 좀 하고, 조금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다른 과목 하고. 일단은 지금 11월, 12월은 민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법이 모든 법의 기본이 되고, 민법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민법에
어떻게 보면 민법 한 과목이 다른 5과목 다 합한 과목하고 공부 분량이 똑같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대학에서는 민법 가지고 한 학기에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 이런 거 그냥 한 학기에 하나밖에 안 해요. 근데 우리는 2달 만에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법은 어렵습니다. 다른 거는 다 지금 현대 우리나라 쓰고 있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민법은 1958년도 제정돼 가지고 1960년부터 시행했는데 옛날 일본식 한자를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 말을 또 국어사전에 찾아봐야 돼.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통정, 허위표시 이런 말 나오면 그게 무슨 말인지 다시 검색을 해봐야 돼요. 표현대리, 이것도 표현대리. 이걸 표현대리 이렇게 쓰는데 한자로 아마 표현대리라고 검색해 보세요. 아마 한자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표현대리. 근데 이게 현자가 아니고 뭐 볼견자죠. 볼견자. 그래서 곽윤직 교수는 서울대학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표견대리라고 해. 그분은. 근데 책에는 다 표현대리라고 돼 있죠. 법조문에도. 볼견자니까 그러니까 표시가 표현대리 표시가 돼 있다는 이야기. 대리권 표시가 이 사람이 대리인이다 이런 표시가 돼 있는 게 표현대리입니다. 표현대리. 어쨌든 말이 어렵다고 그래서 일단은 자꾸 네이버나 다음에 이런 데 검색을 해보세요. 모르는 단어 나오면 검색을 해보면 인터넷에 있는 거는 다 맞는 게 아니고 틀린 것도 있어요. 그 보면 어떤 사람이 아니면 말고 글 적어놓고 실컷 적어놓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전속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게 전속입니다. 그 전속 계약을 했으면은 이런 걸 공개를 해야 된다고. 7가지를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 안 하고 자기 혼자만 독점을 하고 있으면 여러 군데 내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빨리 안 팔릴 수도 있겠죠. 그 만약에 이게 2000이면 2000 그 부동산 거래 정보망 친목회가 있다고 했지 아까. 친목회 100명이 있으면 100명들끼리 정보 공유한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다 공개를 한다고요. 공개를 해버리면 결국 100군데 가서 내놓은 거랑 똑같잖아요. 한 군데만 내놔도. 그러니까 굳이 여러 군데 갈 필요 없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더 좋다는 이야기에 시험에 나오면. 지금도 뭐 현업에서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여러 군데 일반 중개 여러 군데 내놓는 게 빨리 거래됩니까? 아니면 한 사람에게만 전속 중개계약하는 게 빨리 거래됩니까? 이렇게 질문 많이 해요. 저도 인간적으로는 아직도 일반 중개가 더 거래 잘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그러나 시험에 나오면 뭐가 더 잘 좋다? 전속 중개계약을 해야 빨리 거래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답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 군데 전속을 하면 다시 정보를 공개하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는데 일간신문에 하는 사람은 없죠. 신문 광고비가 비싸니까. 그러면 정보망에다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일반 중개 여러 군데 내놓는 것보다는 좋다. 여러 군데 내놓으면 작업을 해요. 작업. 저도 작업하러 따라가 봤는데 어떻게 작업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있으면 상가인데 저도 작업하러 밥 사준다고 해서 따라가 봤는데요. 가서 뭐 하냐면 그냥 어머나 왜 이렇게 비싼데 하고 깜짝 놀라는 것만 하면 된다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싼데 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럼 손님 데리고 오는 것마다 다 비싸다고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와 내가 비싸게 내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답답하니까 그럼 매물 내놓은 사람이 묻는다고 이거 얼마 나갈까요? 하고 부동산에 묻는다고 오히려. 그럼 9천만 원에 뭐 예를 들면 내놓으면 좀 빨리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럼 9천만 원에 팔아주세요. 그럼 또 옛날 개업공개사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 1억 받으면 1천만 원 놔주냐? 아까 1천만 원 떼먹으려고 벌써 그거 생각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순가중개 뭐 이렇게 하는데 얼마 입금가 얼마만 입금시키고 나머지 받는 건 다 먹어도 좋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현실적으로. 그 토지 평당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만 원씩 5천 원씩 붙여 먹어라 뭐 그렇게 해요. 그래 현실적으로. 예, 그런 걸 현업에서 인정 작업 또는 순가 중개 이렇게 해요. 입금가 얼마만 주고 뭐 어쨌든 이제 개업공개사도 예를 들면 그냥 내놓으면은 1억도 못 받을 걸 1억 1천만 원 입금시켜주고 나머지 더 받는 건 뭐 알아서 해라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현업에서는 또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렇게 해가 더 받으면 먹으면은 문제는 1억만 입금시키고 나머지 더 먹어도 좋다 했는데 만약 1억 5천 해가지고 5천만 원 먹어버리면 그게
양도 차익으로 잡히니까 또 세금이 나오게 되죠. 그럼 복잡해져요, 문제가. 그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또 그런 약속을 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렇게 뭐 입금가 1억만 입금시켜주고 다 먹으라 했는데 만약 1억 5천에 거래됐으면 5천만 원 못 주겠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그건 효력이 없어요. 그렇게 한 약속은.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는 저도 현업에 있다 보니까 복비는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많이 있었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미리 더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준다고 해놓고 준 걸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 믿지 말라고요.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첫 손님을 받을 때가 중요하더라고요. 첫 손님 받을 때 손님 온다고 해서 목욕 재개하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사양의 의사표시를 내일 다음에 봅시다 이러면 다음에 봐요 못 봐요? 저보고도 다음에 밥 한번 먹자 해가지고 지금 10년 동안 안 먹은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겸손 그냥 거절의 의사표시라고 보면 돼. 다음에 밥 한번 살게요. 너하고는 밥 먹기 싫다 이 뜻이라고요. 먹으려면 그냥 오늘 먹자고 해야지 다음에 이 말은 저한테는 하지 마십시오. 하도 이때까지 살면서 다음에 많이 당했거든요. 제가 그 밥 먹는 걸 예를 든 거고 부동산도 마찬가지. 다음에 올게요. 다음에 다른 데 가보고 다음에 올게요 하면 와요 안 와요?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손님이 왔다가 다른 중개소 사무소 가보고 다음에 올게요 하면 오냐 안 오냐? 답은 뭐냐고요? 온다 안 온다? 답이 뭐냐고요? 그 답입니다.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다. 고객 의사결정은 유동적이다. 고정적이지 않다. 시험에 나왔다고요. 고정적이면 온다 안 온다 정해졌으면 고정적인 거잖아요. 유동적이게 수시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 보고 다른 데 가보고 올게 하면 와야 하나요? 없으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뒤통수에 대고 욕하면 안 되고 그냥 인사해야 돼. 한번 쳐다볼 수도 있거든요. 가다가 다시 올 수도 있어요. 다른 데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있으면 거기서 마지막에 입어봤으면 거기서 사버리지 또 처음에 봤던데 오지는 않죠. 부동산도 똑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에도 손님 받으려면 맨 마지막에 손님 받는 사람이 유리해요. 처음에 받는 사람은 절대 계약 못해요. 처음에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시세 알아보려고 처음에 왔다고요. 그럼 저 같은 경우 만약 예를 들어서 전세 얻는다 하고 와요. 그럼 전세 이사 날짜 언젠데요? 이걸 물어봐야 돼. 이사 날짜. 이사 날짜가 안 정해진 사람 전세 계약 해야 안 해요? 못해요. 절대로. 이사 날짜도 안 정해놓고 아니 다음에 한 6개월 후에 이사하려고요. 그럼 제가 6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이사할 때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그 데리고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뭐 혹시나 할까 싶어가 10군데 보여주고 뭐 힘만 빠지고 계약하지는 않더라고 전부 다. 그러니까 손님도 다니다 보고 지쳐서 이제 더 이상 아이고 이거 아무데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지쳤을 때 맨 마지막에 손님 받은 중개업소가 사실은 계약하게 된다고요. 그 집 무조건 보여준다고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건 현업에 가서 배우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전속 중개계약의 그냥 용어만 보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